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봉평실납이 또 중요한 뒷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이제 이 봉평실납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앞에 1편에서 마지막에 좀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를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즉지 매금왕. 자, 그 한자를 한 번만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즉지 매금왕을 회부 소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즉지 매금왕은 누구다? 법풍왕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것. 자, 그 정도를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 하기로 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한번 쭉 봤을 때 뭔가 쉬운 듯 하지만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한자가 아마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요 밑자,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글자 정도만 약간 낯이 익은 게 아닌 그런 한자일 건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특별하다 할 때 별자죠. 그래서 별도의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자는 이제 요 문장에서는 뭐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교를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할 명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별도로 교를 내렸다. 자, 요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갑자기 별도로 영을 내렸다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즉 1편에서 어떤 내용을 봤느냐 하면 쭉 이름을 가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끊어버렸다고 했는데요. 14명의 왕과 그 다음에 갈문왕 그리고 여러 관등의 사람들 14명의 사람들이 뭔가 교를 내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교를 내린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또 별도의 교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를 내린 것과는 별도로 교를 내렸다. 별도의 교를 내렸다. 네. 그래서 교령을 한 단어로 봐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거인데요. 네. 우리가 살 것자다, 주거할 것자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거는 네. 거, 벌, 모라.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역시 고유 명사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을 명칭으로 봐요. 거벌, 모라. 자, 주거할 것자에 칠벌자에 모자는 고대 파트에서 참 많이 나오죠. 이제 모자는 확실히 외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비단라자고요. 그 다음 이 남자 남자니까 쉬울 것이고 요 글자가 거의 이제 본 적이 없을 건데요. 이게 미륵할 때 쓰는 미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글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요거는 미륵할 때 미자다라고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글에 들어가면 이거는 지라고 해서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역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남미지 촌 이름이다, 마을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두 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벌, 모라와 남미지. 비석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 눈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보자고 제가 나름대로 띄어쓰기를 좀 했는데요. 원본하고는 그 점에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을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본래 본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래 본자에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뒤에 시자가 보이네요. 자, 본래 무엇이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두 개 글자가 보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노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노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노예할 때 그렇게 노자가 되겠고 그래서 보통 종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노비? 노비라는 글자를 쓰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처지는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이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역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신라에서 독특하게 보이는데, 자,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육부가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이 육부가 어떻게 모였는지 그런 거는 지금 빼겠습니다. 육부가 모여서 네, 신라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장을 우리는 부족장, 부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이라는 존재를 불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부를 다스립니다. 그죠? 오늘날처럼 생각을 한다면 막 각 시의 시장이나 그 다음에 도의 도지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추 잘못했다가는 아주 이해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은 전체 국가 체계 속에서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제가 그냥 약간의 유추를 위해서 그걸 쓴 것뿐이고 이러한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통령의 명의나 국가 체계와는 별도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지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육부의 지배자인 간이라는 존재는 별도의 독자적인 지배를 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왕이 나오기 이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육부에는 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간이라는 존재가 지배하는 민들, 간이라는 존재가 지배하는 피지배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금이나 뭐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노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독자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간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왕의 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간의 존재를 받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 별도로 교를 내렸는데요. 무슨 교를 내렸느냐 하면 이제 뒤에 내용을 보자는 거죠. 거벌모라와 남미지 마을은 본래 노인이었다. 아니면 거벌모라와 남미지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노인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거벌모라와 남미지라고 하는 곳은 왕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간의 지배를 받는 독특한 지역이다 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 비록 숫자가 있습니다. 비록 네, 노인이다라고 되겠네요. 그럼 네 글자는 네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는 비록 노인이다. 그러나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전에 이전에 그래서 전시의 한 글자를 보시면 되죠. 예전에 왕이 나오네요. 자, 왕이 뭔가를 했습니다. 큰 교를 내렸네요. 대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교를 내렸습니다. 법을 내렸네요. 이렇게 해석이 갈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해도 좋겠고 법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문장을 한번 놓고 본다면 거벌무라와 남미지는 본래 노인이었는데 비록 그들이 노인이었지만 전시 이전에 왕이 큰 교를 내렸다. 어떤 교를 내렸습니까? 법과 관련한 교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이 정도 해석은 법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비석입니다. 비석은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자꾸 내용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뒤에 요게 협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의협심이 많은 종건이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협이죠. 그래서 이 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협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쓴다면 지 맘대로 하는 것.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것을 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글자도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조라고 하는 글자도 잘 안 쓰지만 굳이 따진다면 뭔가 도전하거나 싸움하거나 뛰어넘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라는 글자가 써졌다는 것은요. 뭔가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앵기는 거, 도전하는 거, 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에라고 도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역을 붙여서 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저는 에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네, 좁다 그리고 험난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금을 놓고 본다면 협, 조, 에. 자, 도금 한번 천천히 다시요. 의협심할 때 협자고요. 자, 그 다음에 조는 도전하다 또는 뛰어넘다, 뭔가 대항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에는 막힐 애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험할 에라고 도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앞에 문장을 보면 전에 왕이 법과 관련해서 교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협심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뭔가 강하고 네, 험난하다.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문장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지역에 거벌모라하고 남미지 지역에 그렇죠. 법을 별도로 내렸는데요. 그 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경주라는 지역에서 이 거벌모라나 남미지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뭔가 험난하고 그죠? 군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적인 지리적인 이점을 믿고 그런 법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막 덤비는 상태? 그런 상태를 뜻하는 세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 조, 에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요.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지역이 험난함을 믿고 왕에게 대항하였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네, 해석을 한다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다시 깔끔하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별교에령을 내렸는데요. 거벌모라와 남미지, 거벌모라와 남미지는 본래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노인이었다. 노인은 왕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간의 독자적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인이었지만 이전에 왕이 법규를 내렸다. 대교, 법도, 큰 법을 내렸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험난함을 믿고 협조, 왕에게 덤벼들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가요, 쉬운 듯 하면서 많이 보지 않는 한자가 한 두 글자 정도가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도금은 이입니다. 이. 저는 자꾸 이렇게 한자든 우리나라 말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언어를 보다 보면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이게 너희자인데요. 영어는 우리가 너를 얘기할 때 you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참 뭔가 도금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I, 우리가 아가 한자로 나를 뜻하는 거고 영어는 I이지 않습니까? 참 비슷해요. 그리고 칸, 킹, 뭐 이런 느낌들도 비슷하고.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이자는요, 너 이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너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뒤에 이제 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네, 고유명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봐가면 되느냐 하면 이소개성, 그래서 성의 이름이 이소개성이라고 됩니다. 정말로 이런 걸 내가 처음 본다고 한다면
너가 성의 경계에 있는 바.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자, 그래서 이소 개성과, 자, 그 다음에 뒤에도요, 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 있고요. 이것도 그 고유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소 개성처럼요, 실화 요성, 이것도 성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소 개성과 실화 요성의 촌이라고 하는 그런 도금이 될 건데요. 이 요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그냥 이번 기회에 요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이런 거 외워봤자 거의 크게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효 할 때 효자랑 비슷하지만 도금은 틀리죠. 이 책받침이 있어서. 자, 그래서요. 네, 실화, 요성촌, 그리고 뒤에 대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대군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어날 기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석이나 어떤 글들을 쓸 때, 문서를 쓸 때 쓰는 요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쭉 앞으로 이렇게 뭔가를 글을 쓰다가 오른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이상과 같음, 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약우, 약좌,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조만 알면 사실은 그냥 보통 해석을 할 때 이상과 같음, 뭐 이렇게 되는데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소 개성과 실화 요성의 촌에서 대군을 일으켰는데 오른쪽과 같이 기록함.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생략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한번 보시죠. 대노촌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 촌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죠? 대노촌. 편안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담할 부자죠. 질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의미가 있죠. 공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이 할 때 치자인데, 같이, 즉, 값 또는 대가,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입구자가 아니라 이거는 모르겠다. 글자를 판독이 안 됨.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독이 안 되는 글자 때문에 전체 문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자, 대노초는 고유명사이니 다시 색깔을 이렇게 한번 칠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아까 자기네들 어떤 지리적 이점을 믿고서 왕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소개성과 실화요성의 촌에서 대군을 일으켰다. 이거는 왕의 군대가 대군을 일으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노촌을 뭔가 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노촌에게 부담시킨 거예요. 공동으로. 그리고 그 대가를.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6글자가 크게 뭐라고 할까요? 한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지만 오히려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노촌이 네, 부담을 지게 했다. 대가를 치르게 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여자죠. 일은. 그래서 그 나머지 일은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일은 자, 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종자가 씨앗, 종자를 쓸 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종종이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또는 이제 종종 노인법을 따라 처리한다. 조금 이상하니까 여러 이렇게 이제 의역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라고 한번 네, 해석을 해보면 오늘 정말 너무나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제일 끝에 나오는 세 글자입니다. 네, 무엇입니까? 노인법. 자, 요거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봤었느냐 하면 부에서 간의 독자적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노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독자적 지배를 하는 것을 끊어내고
노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왕의 지배를 받게끔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노인법입니다. 요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데요. 노인이 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를 가리키니까 노인법은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렇게 간혹 착오를 일으키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떤 거라고요? 노인은 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는데 노인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거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노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보게 되면 간의 독자적인 지배가 실질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요, 이 7글자, 8글자는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은 노인법에 따라서 처리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간의 독자적인 지배는 사라져가고 왕의 지배가 전국에 미쳐가면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비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애초에 제일 처음에 이 봉평신랍이라고 하는 것은 법홍왕 때의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법홍왕 때 율령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병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상대 등도 세워지면서 결국은 계속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법홍왕 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법홍왕 때의 왕권 강화를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인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노인법을 통해서 이젠 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던 노인이 누구의? 왕의 지배를 받는 일반 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울진에 있는 봉평 신라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가면서 다시 한번 더 도금과 간단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너희자에 썼죠. 이소 개성과 실화 요성의 마을에서 왕이 대군을 일으켰다. 그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대노촌이라는 데가 뭔가 왕의 군대에게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노촌은 그 대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대가를 부담지게 되었다. 공동으로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가 매끄럽겠네요. 그 여러 나머지 일들은 노인법에 따라서 처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한정된 지면, 돌이지만 제가 지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틀 내에서 글을 적다가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뭔가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일기 같은 걸 아주 짧게 쓰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걸 왜 썼지? 이걸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글을 쓸 때는 어떤 한두 단어만 뭔가 사실적으로 적더라도 충분히 그게 앞뒤로 뭔지를 아는데 그런 맥락이나 상황을 까먹어 버리면 그게 왜 내가 적었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비석이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왕왕 사료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압축적으로 적었을 때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맥락을 끊임없이 좀 고민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번 더 노인법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울진봉평신라비를 살펴봤는데요. 이 울진봉평신라비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하나가 왕도 육부의 소속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여전히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본다면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것은 모즉지 매금왕이라는 존재가 법흥왕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는 것과 끝으로 노인 그리고 노인법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노인은
각 부에서 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노인법은 간의 독자적 지배를 받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 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봉평 신라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영일 냉수리비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영일 냉수리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